어머니는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보세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보세요? 며느리의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지는 순간 박 할머니는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손주 도시락까지 챙기며 살아온 세월이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70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할머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된장찌개 냄비만이 홀로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표정만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손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실처럼 가늘게 이어져 오던 무엇이 마침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건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이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지만 등은 곧게 펴고 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릇을 씻고 헹구고 물기를 닦아내는 모든 동작이 지난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매번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일상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쓰는 안방도 손주가 쓰는 큰 방도 아닌 집 구석의 작은 방. 겨우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들어갈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할머니는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며느리는 육아에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떠맡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고 할머니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치를 보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할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는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손주가 학교에 가기 전 따뜻한 아침을 먹일 수 있도록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 것이 눈치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빨래를 돌리고 개어서 각자의 방에 가져다 놓는 것이 간섭이었을까요? 손주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는 것이 부담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식구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이건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 몇 벌, 속옷, 양말,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과 도장, 남편의 묵주.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을 산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는 사실이 슬펐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오전 9시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할머니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간 갖고 온 집, 손때 묻은 가구들, 할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은 할머니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할머니가 처음 도착한 곳은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작은 간판 아래 비좁은 사무실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 직원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방을 찾는다고. 직원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이 좋은지,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할머니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면 된다고. 크기는 상관없다고. 그저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직원은 몇 군데를 추천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가장 가까운 곳을 골랐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빌라의 2층.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는 어두웠지만 할머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문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싱크대가 딸린 간이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할머니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누구에게 뭐라 들을 일도 없는 곳.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과 한 달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과 국민연금을 조금씩 저축해둔 돈. 그 돈으로 할머니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아들 집 근처와는 전혀 다른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할머니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익명성이 주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항상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아침엔 밥과 국, 반찬 서너 가지. 저녁엔 더 정성스럽게.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였으니까요. 라면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첫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소리들.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문득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저녁을 먹었을까? 숙제는 다 했을까? 할머니가 없어도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할머니로 사는 것. 그게 할머니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깨울 필요도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슈퍼마켓을 찾아 나섰습니다. 생필품을 사야 했습니다. 쌀, 라면, 김치, 계란, 몇 가지 반찬거리. 장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며느리가 주로 장을 받고 할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요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직접 고르고 직접 계산하고 직접 들고 왔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냐고.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추천해 줬습니다. 이 김치가 맛있다고, 저 두부가 신선하다고. 할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물건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순간들이 사실은 할머니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사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 그 당연한 자유를. 한편 아들의 집에서는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화장실을 확인하고 거실을 둘러봤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어둡고 조용한 것을 보며 며느리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못 봤냐고.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방에 계셨다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처음에는 그저 잠깐 외출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할머니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들은 어머니의 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어머니가 입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면도구도 남편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는 것을.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친구분들, 친척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빵과 우유로 때웠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빨래는 쌓여갔고 설거지는 미뤄졌습니다. 손주는 도시락 대신 용돈을 받아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 일을 동시에 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빨래,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혹시 어머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오래된 주택가라 카메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색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지병은 없으셨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이 혼자 지내시기엔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식사는 하고 계실까? 약은 챙겨 드실까? 밤에 잘 주무실까? 며느리는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치를 보라고 했던 그 말.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그 말. 그게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이제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아침밥이 그리웠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챙겨주시던 도시락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는 그래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깨끗한 집, 따뜻한 밥, 정돈된 옷가지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여유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서둘러야 했습니다.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나무가 많고 벤치가 있어서 쉬어가기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곳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가벼운 대화들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었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며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배웠지만 잊고 지냈던 취미였습니다. 작은 털실 뭉치를 사서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는 법, 실을 엮는 법. 천천히 목도리가 길어져 갔습니다. 그 목도리는 손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온 것도 아니고 미워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마음까지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슈퍼마켓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장을 보러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들어왔다며 추천해주고 할인 중인 상품을 알려줬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이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할머니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요가 교실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에 참여한 날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줬고 다른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공원에서 만난 분들, 도서관에서 마주친 분들.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할머니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손주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가족에게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혹시 모를 단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 친구분들이 사시는 곳, 성당.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차를 멈췄을 때 아들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아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들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슈퍼마켓 안에서 어머니는 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두부를 집어들고 우유를 장바구니에 담으셨습니다. 아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색도 나쁘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괜찮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어머니가 슈퍼마켓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근처 빌라로 들어가셨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아들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들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아들은 용기를 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걸어가며 각 방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201호. 아들은 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찾아가는 게 맞을까? 어머니가 놀라시지 않을까? 아들은 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오다가 아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아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201호에 사시는 분을 찾는다고.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신 할머니 말이냐고. 조용하고 좋은 분이라고. 여성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할머니가 한 달 전쯤 이사를 오셨다고. 혼자 사시는 것 같다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고 가끔 뜨개질을 하시는 것 같다고. 창문으로 보면 가끔 뜨개질 하시는 모습이 보인다고. 아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이곳에서 혼자 사셨다는 것을, 좁은 원룸에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그 사실이 아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차로 돌아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창문들에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2층 끝 창문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아들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려 건물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빨간색 털실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아들은 그 색깔을 알아봤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떠나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목도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직접 줄 수도 없는 목도리를 그저 마음을 담아 만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들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사실을 집에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당장 찾아뵙고 모시고 와야 할까 아니면 시간을 더 들여야 할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 손주를 위해 목도리를 뜨시던 모습. 결국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한과, 따뜻한 양말 몇 켤레.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들은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1호 앞에 섰을 때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어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신 걸까, 서운하신 걸까?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찾았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뵙게 되었다고. 한 달 동안 찾아 헤맸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문틈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시선이 아들에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세요. 제발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어머니를 소중하게 모실게요. 약속드릴게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조금 더 열어주셨습니다. 들어오너라.
아들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뜨개질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빨간 목도리가 반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목도리를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를 위한 목도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도 혼자 지내시면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간단한 보리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살았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더구나.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자신이라는 사실이. 집에 돌아가시죠. 우리 다시 함께 살아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어머니. 여기선 눈치 안 봐도 돼. 누구한테 뭐라 들을 일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편한지 너는 모를 거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고 며느리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냐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사시는 곳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건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곳이 좋다고 하셨다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식탁에서 던진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는 좁은 원룸에서 사시면서도 돌아오기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가봐도 될까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과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것처럼. 낡은 건물 앞에 섰을 때 며느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201호 앞에서 며느리는 노크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흐느껴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것,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함부로 말한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것까지야.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은 못 만들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열어보셨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시어머니가 자주 만들어주시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웃으셨습니다. 쓴웃음 같기도 하고 따뜻한 미소 같기도 했습니다. 내 정성은 알겠다.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오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편하구나. 어머니, 너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해해다오. 시어머니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일들,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조심스럽지만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단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과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동안 그 사실을 잊고 지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손주는 아빠가 할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즉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언제 돌아오시냐고.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돌아오시지 않는지. 할머니는 항상 자신을 돌봐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손주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냐고.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아침마다 깨워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 학교 가기 전 챙겨주시던 따뜻한 아침 식사, 정성스럽게 싸주시던 도시락.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손주는 아빠에게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자기도 할머니께 사과하고 싶다고. 아빠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빠와 손주는 함께 할머니 댁을 향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께 드릴 편지를 써갔습니다. 서툰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든 작은 공예품도 가져갔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섰을 때 손주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곳에 사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빠가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보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 해도 손주 앞에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도 손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손주가 기억하는 그 온기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손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손주는 가져온 편지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였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이 그립다고, 할머니랑 다시 함께 살고 싶다고. 어린 손주가 쓸 수 있는 최선의 표현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강한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머니 없어도 잘 지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머니가 안 계시고 학교 갈 때도 할머니가 안 계시고 다 이상했어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리운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간식을 내오셨습니다. 과자와 우유였습니다. 손주는 과자를 먹으며 할머니께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배우는 것들. 할머니는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리웠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손주는 할머니가 뜨고 계시던 목도리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너 주려고 만들고 있는 거란다. 손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한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주는 목도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완성되면 꼭 메고 다닐게요. 손주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가족은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일에 한 번. 할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오는 대신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드시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간이 조금 세다고, 불을 좀 더 약하게 해야 한다고. 며느리는 그 조언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따뜻한 이불을 사드렸습니다. 낡은 히터를 새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시자 문풍지를 발라드렸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목도리를 손주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손주는 그 목도리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추운 날이면 꼭 그 목도리를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삶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가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이 쓴 글씨를 아들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가화만 사성이라고 쓰인 글씨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글씨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글씨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더 소중히 대하겠다고.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주도 변했습니다. 할머니 없이 지내본 경험이 손주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집안일 하는 걸 도왔습니다. 자기 방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시는 곳에 함께 갔습니다. 공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가끔은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같은 집에서 사는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사들인 히터가 방을 훈훈하게 데워줬습니다. 창가에는 며느리가 가져다 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선인장이었지만 생기를 더해줬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나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온 것처럼 할머니의 삶도 한 바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시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곳이 편하다고 이곳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과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랑 안 사실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할머니는 여기가 좋단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선 할머니가 할머니로 살 수 있거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어. 손주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보인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다. 다 있어. 너희가 자주 와주니까 더 필요한 게 없구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께 너무 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거라. 다 지나간 일이야. 오히려 나도 생각해보니 너희 입장을 이해 못한 것도 있었어. 서로 조금씩 부족했던 거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아들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꼭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도 기다릴게. 가족들이 떠나고 할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삶이라고.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것들이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외로움과 자유는 다른 것이라고. 혼자 있다고 해서 꼭 외로운 건 아니라고.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머니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습니다. 천천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했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새로운 책을 읽을 예정이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기다려지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도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좁은 원룸이었지만 이곳은 온전히 할머니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곳.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자신의 삶을 기대하며.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아침 차려지는 밥상, 깨끗하게 정돈된 집, 빨래되어 개켜진 옷들.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고 삽니다. 익숙함이 감사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떠나셨습니다. 상처받아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70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함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이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가족은 할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할머니가 해주시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다행히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갖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별은 영원합니다. 어떤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 자녀. 그들이 해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단지 누군가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각자의 삶과 감정과 자존심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박 할머니는 좁은 원룸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답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후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익숙함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보세요. 당연함을 소중함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존중하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멀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이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